자,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콘도마 커터 이시연 옮김. 자,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진짜 암의 90%는 항암제가 듣지 않고 항암제는 수명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인다. 먼저 소개하는 사례는 PSA 검사에서 발견된 전립선암을 방치하여 경과를 보는 사이에 폐암이 발견된 경우다. 전립선암의 경과는 1장에 소개했다. 자, 사례 1. 전립선암에 이어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거부하다. 전립선암을 발견한 병원의 혈관외과에서 오른쪽 다리의 정명류 수술을 받을 때 혈전이 폐에 들어갔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었다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006년 9월의 일이다. 폐암은 왼쪽 상엽에 존재하고 선암이라고 했다. 엑스레이는 찍히지 않았고 폐의 생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CT 결과 일 뿐이지만 초발성 폐암이라고 했다. 전립선암에 이어 폐암이라는 통보를 들었을 때도 역시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암이 2개나 있으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전립선암에 걸렸을 때는 여러 관련서를 사들였지만은 폐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여러모로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자료를 찾아 읽지 않았다. 병에 대해 아예 신경을 끊게 된 것이다. 그 병원의 호흡기과에서는 얼른 수술을 받으세요. 폐는 2개니까 하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설득을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니 더욱 신뢰가 가지 않았다. 흉곽경으로 수술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육체적인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곤도 선생에게 상담을 했다. 다음 해 1월 전립선암의 정기 진찰을 받으면서 폐암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도 처음에는 전립선암이 폐로 전이되어 폐암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곤도 선생은 부정했다. 처음 폐암이 발견되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CT를 찍었지만 역시 초발성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곤도 선생에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데 그때마다 PSA를 측정한다. 폐암이 발견된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는다. 2009년에 다시 CT를 찍었지만 3년 전의 CT 영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진단 보고서에는 폐암이 의심된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전 병원과 마찬가지로 곤도 선생은 이건 폐암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다. 수술을 받으면 체력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를 먹을수록 해마다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술까지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니 나는 암 환자 치고 운이 좋은 편인 모양이다. 현재 폐활량이 약 5,500cc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가까운 구민 수영장에 1000m 정도 수영을 한다. 이런 생활이 가능한 이유도 폐암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상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해설을 합니다. 곤도마 커터 선생님이 흉부 CT에서만 발견되는 암은 가짜 암이다. 이 사례에서는 폐암이 흉부 CT 검사로 발견되었고 그 CT 영상에 직경 약 30mm의 희미한 간유리 음영이 찍혔다. 이에 반해 통상 폐암의 음영은 주위의 건강한 폐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하얀 덩어리로 비친다. 간유리 음영이 비치는 폐암은 근래의 폐암 치료에서 큰 화제 중의 하나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 발견되지 않고 CT 검사로만 발견되는 특수한 폐암이기 때문이다. 폐암은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를 교환하는 배포나 공기가 이동하는 기관지의 세포가 암으로 변해서 생긴다. 통상 암세포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를테면 배포를 밀어내고 증식함으로 직경 10mm가 넘으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CT 영상에만 잡히고 간유리 음영으로 찍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암이 하나의 덩어리로 증식하지 않고 폐포의 벽을 따라 증식하면서 폐포 안에 남은 공기가 영상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로 폐포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벌집을 상상하면 좋다. 벌집의 구역 하나하나의 폐포가 해당하고 각 폐포는 기관지로 연결되므로 포도 가지에 열린 포도 열매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증식하지 않아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발견되지 않는 폐암은 어차피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힘이 없다. 암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는 정상 조직을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암세포가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가 증식하면서 정상 조직을 밀어내면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하지만 CT 영상에서 간유리 음영 정도로만 보이는 암은 폐포의 벽을 따라서 증식하는 세포, 이를테면 정상적인 폐 조직에 기생하는 세포다. 이는 폐 안에서만 성장하고 다른 장기로는 전이 되지 못하는 암이다. 간유리 음영 형태로 비치는 폐암의 대다수는 특정한 염증 반응 또는 폐포의 만성 반응이다. 설령 생검으로 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전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래부터 가짜 암이다. 실제로도 이 같은 형태의 폐암이 전이 되어 죽은 환자는 없는 듯하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를 비롯한 국제적인 의학 전문지를 조사해도 전이로 사망한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또한 간유리 음영 형태의 폐암은 성장 속도도 지극히 느리다.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는 처음 찍은 CT에서 간유리 음영이 30mm였다가 3년 후 찍은 CT에서 32mm가 되었다. 나는 이 사례 외에도 40mm가 넘는 간유리 음영이 2년이 지나고 겨우 몇 밀리미터만 커진 사례의 경과를 관찰 중이다. 어느 사례나 폐암의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환자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형이 선암이라도 가짜 암이므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암으로 진단받아 걱정되더라도 3 내지 6개월 상태를 지켜보고 다시 CT를 찍어 크기가 커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마음도 안정이 될 것이다. 다만 CT는 방사선 검사 중에서도 방사선량이 많아서 방사능 노출에 따른 발암의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흉부 엑스레이는 인체에 닿는 방사능 노출량이 CT의 몇 백분의 1이므로 CT에 비하면 허용 범위 내에 속한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좋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몇 년에 한 번 CT를 찍고 크기를 확인하면 충분할 것이다. 자, 어떻든 이것은 CT를 찍는다는 것이고 찍을 때마다 가짜 암도 CT 때문에 진짜 암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와는 달리 덩어리를 만드는 폐암은 CT를 찍지 않아도 흉부 엑스레이에 잡힌다. 직경 1cm 정도가 되면 하얀 음영으로 엑스레이 사진에 비친다. 다만 간유리 음영과 다른 점은 흰혹 모양의 음영이더라도 전부 암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경 1cm가 넘어도 병리검사에서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반해 1cm가 넘는 간유리 음영은 거의 전부 선암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처럼 3cm나 된다면 CT만으로 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구분에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수술을 해보고서야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그러니까 이 CT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수술하면서 알게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다들 수술 전에 일정한 방법으로 병변의 조직을 채취하고 병리 검사로 암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객담의 세포진으로 판명되면 간단하기는 하지만 암세포 음성으로 판정했다가 실제로는 암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수없이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검사를 하게 된다.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기관지경 생검이다. 기관을 통해 내시경을 넣고 가느다란 관을 늘려 병변에 명중시킨 다음에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지에 상처를 입혀 큰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기관지경으로 암세포를 채취 못하는 경우에는 CT 유도 생검을 실시한다. 이는 CT 병변을 관찰하면서 흉벽을 통해 긴 바늘을 꽂고 이를 병변에 명중시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긴 바늘 끝의 방향을 CT로 안내한다는 뜻에서 유도라고 한다. CT 유도 생검은 바늘이 명중되면 떼어낼 수 있는 조직의 양이 많아서 진단의 확실성이 높은 검사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다. 나는 이제 CT 유도 생검의 사망 사례에 대한 감정 의견서를 2건이나 썼다. 피고 병원이 전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재판에서 다투게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 시점을 바꾸어 보자. 의료사고 건수는 많아도 그중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CT 유도 생검처럼 검사실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망 사례에서 병원이 과실을 시인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감정한 2건의 의료사고 배후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상당수의 사망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CT 유도 생검으로도 암이라고 진단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까지 이런저런 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의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잠시 상태를 지켜보자고 하든지 아니면 역시 수술해서 확인하자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후자인 경우는 환자는 수술하고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사에게 양성이니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실컷 고통을 주고 폐의 일부마저 떼어내고는 축하한다니 환자와 그 가족은 심경이 복잡해질 것이다. CT나 흉부 엑스레이로 폐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것은 이토록 큰 일이다. 그런데 금지를 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게다가 발견되어 잘라낸 암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진짜라면 이미 전이 되었거나 수술은 헛수고이고 가짜라면 가만히 두어도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수술은 무의미하다. 결국 금지를 받지 않는 것이 평화롭게 장수할 수 있는 요령인 셈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를 쓴 허현해 기자의 그 글이 정말 꼭 읽어야 할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례 2번째, 전신에 퍼진 암을 방치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건강검진을 받고 폐암이 발견되었지만 처음부터 전이가 있었던 사례다. 진단시 64세, 2008년 2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천식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다. 그 결과로 담당 의사는 암이 의심된다며 그 자리에서 국립암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같은 해 5월로 기억한다. 눈앞이 캄캄했다.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암이라고 말하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객담 검사와 심장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는 물론이고 조영제를 넣어서 흉부와 복부의 CT 검사도 실시했다. 그랬더니 역시 이상하다며 목을 마취하고 기관지경 검사를 실시하여 세포의 일부를 떼어내고는 암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병명은 침륜성 선암이었다. 원발소는 오른쪽 배로 직경 3cm 정도였고 사기이고 임파선에 전이되어 이미 전신으로 퍼졌다고 했다. 전신에 퍼져 있는 만큼 수술은 불가능하고, 자,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회사에 알렸더니 한 동료가 자신의 부친이 70세가 넘어 암으로 돌아가셨다며 당시 담당의였던 권도 선생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동료의 조언대로 책을 읽어보니 권도 선생이 주장하는 방법은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도 선생을 바로 찾아가서 진찰을 부탁하자 이 상태라면 수술이 불가능한 데다 방사능을 사용했다가는 수명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도 권도 선생을 믿어보기로 하고 통문을 시작했다. 처음 개요 대학병원의 방사선 치료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에게 주는 문진표의 설명을 읽고서야 나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본적으로는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서 무척이나 놀랐다. 통보는 한 달에 한 번이었다. 권도 선생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오세요라고 했다. 무슨 일이란 통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변화를 말했다. 그때는 아직 뼈로는 전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권도 선생에게 방사선 치료를 받은 횟수는 2번이다. 권도 선생이 내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정도라면 조금 더 견디는 편이 좋다는 뜻이 아닐까? 방사선 치료든 CT든 환자에게 타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상태가 아슬아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검사하여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곤 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말이다. 2009년 12월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늑골에 전이가 일어나 방사선을 10회 총 20그레이를 쪼였다. 매우 효과가 좋았다. 저자주의 그레이란 방사선 치료의 방사선량 단위로 1회에 2그레이를 쪼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폐 부위에도 통증이 심해져서 30그레이를 쪼였다. 여기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뼈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폐에는 효과가 없었다. 2008년에 폐암을 발견하고 이후 만 3년이 흘렀다. 권도 선생을 처음 찾아갔을 때 1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이 50%였고 2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은 20%, 3년을 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10%니까 이왕이면 최장 생존 기록을 깨보세요라는 격려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상태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3년 이상 살아있을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권도 선생은 환자에게 필요한 말 이외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의 얼굴 표정을 읽고 오늘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네요 라든가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운데 어디 안 좋으세요 라는 식으로 묻곤 한다. 나는 원래 느긋한 성격이라 폐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는지도 모른다. 가끔은 자다가 문득 잠이 깨어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들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병에 지지 않는다는 희망이 있다. 언젠가 국립암센터의 의사가 담배를 피우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렇다고 답하니 당장 끊으세요라고 경고했다. 진찰할 때마다 확인하기에 계속 피운다라고 고백했더니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을 진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라면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화를 냈다. 권도 선생도 흡연 여부를 물은 적이 있다. 솔직하게 답했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라고 단념하듯 대꾸하기에 무척이나 놀랐다. 담배는 물론 나쁘다. 폐에 연기가 들어가니 좋을 리가 없다. 나도 호흡이 가빠짐으로 이제는 담배는 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해심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경과가 좋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하튼 나를 거부하는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벌써 저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까?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면 의사의 말 한마디로도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자, 환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체험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권도 의사께서 해설을 합니다. 항암제는 수명을 줄인다. 인터뷰를 한 것은 2011년 1월이고 이 환자는 그 이후에 다른 병원의 완화간호 병동에서 지내다가 그해 11월에 암이 여러 장기로 전이되어 세상을 떠났다. 평온한 임종이었다고 들었다. 명복을 빈다. 첫 번째 사례가 가짜 암인데 반해 이 사례는 진짜 암의 전형이다. 진짜 암이라도 초진시에 어딘가에 잠복하고 있는 전이소를 모르는 경우와 초진시부터 전이소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사례는 후자에 속한다. 오해가 없도록 임파선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싶다. 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의 임파선인지가 중요하다.
폐암은 원발소 근처의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있어도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격, 즉 좌우 폐의 사이의 식도, 기관, 심장 등이 위치하는 부위의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있으면 거의 확실히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다. 이 환자는 국립암센터에서 원발소 이외에 종격 임파선 전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라면 공식적인 병기는 3기로 인정된다. 하지만 국립암센터의 담당 의가 환자 본인에게 4기라고 전했다고 하니 어딘가에 전이가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보다 내가 받은 소개장에는 현재의 표준 치료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선행하고 그 후에 절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었다. 설마 소개장에 거짓말을 적지는 않았을 테니 놀랍게도 암센터에서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환자도 수술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한편 환자에게는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수술을 하겠다는 진짜 의도를 숨긴 셈이다. 항암제와 방사선을 사용하다가 원한다면 수술하자고 기습적으로 제안할 속셈이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가 항암제, 방사선, 수술의 3종 세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때 설령 3기라고 해도 5년 생존율은 4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항암제와 방사선에 더해 수술까지 시도하는 것이 표준 치료라고 하니 일본의 폐암 환자는 대다수가 억울하게 수명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환자는 초진 시에 폐암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상태였다. 지금의 몸 상태로 보면은 스스로도 당장 죽는다는 생각은 못하겠네요 라고 말하자 환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했다. 당시에 이전 담당의 의견대로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신경장애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게다가 중요한 생존 성적도 그림 6에 제시된 정도를 기대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림 6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임상시험의 결과로 현재 주로 사용하는 항암제 조합에 따라서 도출한 생존 기간이다. 항암제를 바꿔도 생존 기간을 늘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환자에게 알려준 생존율 수치는 이 그래프에 토대를 두고 있다. 환자의 충격을 덜기 위해서 생존율을 약간 높여 말했다. 환자에게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처음 대면한 환자에게도 생존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존율에 대해서는 참 하기가 힘들 수 있었겠죠. 자, 현재 일본 국민의 암 사망 원인 2위는 폐암이다.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통상 4기의 단계를 통과하고 4기에는 항암제를 표준 치료로 여긴다. 따라서 말기를 맞은 환자는 누구나 항암제 치료를 한 번쯤은 권유받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서 이 그래프를 머리에 새겨두기 바란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생존 곡선은 달리 말하면 사망 곡선이지만 폐암이라도 그다지 쉽게 죽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례의 환자는 특정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폐암의 항암제 치료 개시 후의 생존 기간은 쭉쭉쭉쭉 8개월에서 생존 기간이 20개월, 30개월 이렇게 쭉쭉쭉쭉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내가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도 환자의 병소가 그리 크지 않아 1년 내에 죽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를 생존 곡선으로 그리면 이 환자의 생존율은 100%를 유지한 채 1년까지 수평으로 이동할 것이다. 하지만 항암제 치료의 통계를 조사하면 생존율은 그림 6과 같이 그래프가 급락하게 된다. 3, 4기가 이렇게 항암제 치료 개시해버리면 생존이 급하게 내려가 버린다.
이 사례의 환자처럼 건강한 사람도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50% 가까이 된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항암제의 독성에 따른 사망 곡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형암으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설명을 한다. 암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가까운 상태라 전이가 있어도 금방 죽는 일은 없습니다. 금세 죽는 일이 있다면 항암제를 쓰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폐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치료하면 그림 6과 같이 생존 곡선이 나옵니다. 이른바 지수 함수 곡선의 형태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금세 죽는 사람이 나오면서 곡선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반대로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본 경우에는 그림 7의 점선 부분처럼 본래의 생존율 100%가 고스란히 이동합니다. 그림 7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요.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본 경우에 예상 곡선은 쭉 건강한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렇게. 자, 그러다가 전이가 증식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림 7.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암의 종류와 전이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지수 함수 곡선의 형태에 따라 하강합니다. 항암제나 수술 또는 분자 표정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림 7의 점선 구간처럼 대부분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환자는 숨을 거두었지만 국립암센터에서 진단받고 나서 3년 반 동안 생존했다. 자, 여기서 우리 곤도 마코토 선생님은 기존 의사 방사선 수술 의사로서 이렇게 방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정말 대체 천년 자연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치료받거나 이렇게 하는 대체 의학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런 면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가 또 해독 같은 것을 어떻게 함께 했으면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까요? 이런 것은 대단한 차이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나 살았을까? 그림 6을 살펴보면 항암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년 반 후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5% 전후다. 이 환자가 5% 안에 든 것은 우연일까? 그보다는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만일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 치료가 일반화되면 더욱 많은 환자가 3년에서 5년 넘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곤도 마코토 선생의 치료 의사로서 현대의학 치료 의사로서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을 했죠. 자, 항암제 반복 치료로 수명은 더욱 줄어든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항암제는 폐암 환자의 수명을 줄인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고형암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항암제에는 연명 효과가 아니라 수명을 줄이는 축명 효과가 있다. 항암제의 반복 치료 또는 변경 치료에 대한 자료, 어느 고형암이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했죠. 자, 이제 반복 치료의 문제는 유방암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유방암 환자는 전이가 있어도 폐암이나 위암의 전이에 비해서 장수하기 때문에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또한 환자가 거의 여성인 만큼 일반적으로 고분고분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특성이 더해져 의사 입장에서는 반복 치료에 좋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 없이 대증요법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완화하려는 치료밖에 없던 시대의 생존 곡선을 그림 8에서 제시한다. 이에 반해 세계적으로 일어난 미국의 암 전문 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 곡선은 그림 8b처럼 된다. 항암제 치료를 처음 받은 환자가 대상으로 되었고 대부분 아들이 아마이신, 엔독신 등등 자주 사용하는 항암제 3종을 투여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존 기간을 A와 B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자,
이렇게 항암제 자체가 수명을 줄인다는 증거는 많죠. 현재 우리 현장에서 약을 바꿔가면서 항암제 치료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항암제로 유방암의 혹이 축소되지 않는 경우나 한 번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식하는 경우에 담당인은 보통 약을 바꿔보자고 말을 꺼낸다. 이런 반복 치료의 생존 곡선은 실로 수없이 존재한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자료가 그렇다. 이미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재발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복 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설령 항암제의 그 이상으로 수명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면 항암제 반복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 곡선도 8B와 같아야 한다. 만일 생존 곡선의 생존 기간이 짧아졌다면 이는 항암제 반복 치료가 수명을 줄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해서 자, 이렇게 파클리탁셀 임상시험 성적표도 살펴보고 자, 그림을 봅시다. A, B, C 세 가지가 있네요. A, B, C. 자, A, B, C. A 맨 위에 있는 선이고 점선은 B고 세 번째 C인데 이렇게 곡선 차이가 많이 나죠. 치료를 많이 받는 상황들이. 자, A는 약 100년 전 대정요법만 받은 유방암 환자의 생존 곡선이고 B는 다제 병용 화학요법을 받은 장기 전이 유방암 환자의 생존 곡선이고 세 번째는 항암제 반복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 곡선은 완전히 급하게 추락해버렸죠. 자, 사용한 환자의 생존 기간의 중앙치는 고작 1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 이게 참 억울하겠어요. 응? 유방암만이 아니라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모든 고형암에 공통되는 것이다. 이것은 방사선 치료가 폐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폐의 장애를 방사선 치료 자체가 방사선이 폐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많다 이 말이죠. 자, 폐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데는 흡연 이력도 영향을 미친다. 자, 폐는 섬세하고 취약한 장기라서 이렇게 해서 담배에 대한 그래서 요컨대 폐암의 경우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 즉 수술이나 방사선 분자 표적 약을 포함한 항암제에는 수명을 줄이는 효과가 의뢰히 따른다. 수명이 당연히 그것을 화학을 가지고 몸에다가 하니까요. 방사선 치료의 실제는 자 환자가 동의했으므로 치료하지만 자 봅시다. 상태를 지켜보는 경우에 언제 다시 진찰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암의 종류나 진행도 외에 환자의 심리 상태와도 연관이 있다. 이 사례의 환자는 표정과 말, 행동 등에서 강한 불안감을 보였으므로 우선 한 달 후에 진찰하기로 하고 서서히 간격을 벌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상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치료를 이렇듯 폐암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전이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진다. 이게 진짜 암의 경우에서 방사선 치료는 실제 어떻게 실시할까? 폐암이든 다른 장기암이든 전이소는 보통 여러 부위에 존재한다. 골전이가 한 부위에만 보이는 경우에도 검사해 보면 여기저기 있는 경우가 있다. 보이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암이라는 것은 전신적인 몸에 벌써 더럽혀진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한 가지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 골전이가 있는 모든 부위에 방사선을 쪼인다면 강력한 방사선에 몸이 약해져서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죠? 통증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쪼이도록 하는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골전이에 방사선을 쪼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역사적으로 꽤 변화가 있었다. 전에는 1회에 2그레이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은 1회에 3그레이로 올리고 또 주 5회 또 이렇게 방사선량을 쪼이는 방법이 통용된다. 이렇게 변한 데는 남은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전이 환자가 병원에 치료하러 다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줄이고자 하는 배려가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이는 나도 이따금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남은 수명이 1년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환자에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짧은 사람일수록 급하게 쪼이는군요. 이 사례에서 40그레이를 상한으로 1회에 2그레이를 매일 쪼이는 방법. 이건 뭐 살 수 있겠습니까?
방사선. 방사선의 효험에는 개인차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막 10번, 20, 20 그래. 이후에 이 사례에서는 폐의 원발소에도 방사선을 쪼였다.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CT로 검사해보니 종양이 커져서 오른쪽 폐의 윗부분이 무기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폐란 종양기관이 엔지를 압박하여 폐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뭐 일단 그냥 산소 호흡을 못해서 죽겠어요. 이렇게 되면 총 방사선 양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전이가 있다면 원발소를 아무리 공격해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일단 종양이 축소되어 호흡 곤란이 호전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방사선 양을 미리 정한 이유는 효과가 비교적 조기에 나타나는 골전이와 달리 원발소의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는 도중에 효과가 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자, 치료 후에 환자는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에게 폐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종양은 점차 축소되고 호흡 곤란도 호전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좋아져서 그럴 것인지 아니면 몸의 상태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환자는 완화 간호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완화 간호 병동에 있는 병원을 소개해서 임종을 맞이했다. 안타깝지만 현대학은 이 사례와 같이 진짜 암을 고칠 수는 없다. 하지만 항암제 등을 사용한 무리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환자처럼 평온하게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면역요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민간요법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수술이나 항암제를 멀리하고 암 방치의 길을 선택한 경우에도 암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각종 건강보조제 복용을 비롯해서 한방, 면역, 식이요법 등 민간요법이다. 하지만 이런 민간요법들이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분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전문 분야가 아닐까요? 민간요법을 전부 검토하자면 끝이 없으니 여기서 면역요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면역요법을 살펴보자. 면역이라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 몸 밖에서 침입한 적을 물리치기 위한 방어체계다. 우리의 몸의 면역체계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단백질을 비롯해 자기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비자기인 적을 구성하는 성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면역요법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비자기 또는 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이 생겼다는 것은 면역체계가 그 암세포를 비자기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면역체계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라도 인식하여 배제한다. 처음에는 한 개의 암줄기 세포로 시작하는 암병소도 비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암세포의 수와 상관없이 면역체계가 이를 인식하고 배제할 것이다. 하지만 암세포의 유전자는 대부분 정상세포와 유전자와 동일하므로 비자기라고 인식될 여지가 거의 없다. 암줄기 세포가 혹으로 자랐다는 것은 면역체계가 암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가 면역 증상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공격하는 상태까지 몸이 망가진 상태니까요. 그걸 회복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는군요. 봅시다. 면역요법을 실시하는 기관이 난립하고 환자에게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현상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 같은 처방을 하는 의사가 나타난다면 사입이나 사기꾼으로 몰려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는 대학병원 중에도 최근 면역요법을 시작한 곳이 있다. 연구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면 모르겠지만 환자에게 요법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아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왜? 미국에는 현대의학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기 취급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이분은 역시 현대의학자로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있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는 것이 왜 위험한가? 식이요법이 몸에 좋다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나치게 체중을 줄이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의 수명을 조사하면 물론 표준 체중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장수하지만 다소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도 별다른 차이가 없이 장수한다. 가장 단명하는 경우는 씨름 선수처럼 비만이 심한 사람이지만 그 다음이 너무 마른 사람이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사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암 사망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강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콜레스테롤이 줄어서 유전자가 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수록 암을 비롯한 각종 병의 사망주가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자, 이런 부분은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어떤 영향력보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어지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만은 지금은 암보다도 심혈관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아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암 환자의 부분에서만 설명했지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은 심혈관으로 사망할 위험이 급속도로 높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암의 성장 속도에는 분명히 암세포 자체의 능력이 관여하지만 한편으로 숙주가 되는 환자의 저항력도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상 조직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벽을 만드는 주요 성분이므로 이것이 모자라면 정상세포와 그 집합체인 정상 조직이 약해져서 암세포의 증식과 침입을 돕게 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암 사망률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HDL과 LDL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로 콜레스테롤이라고만 했는데 콜레스테롤의 LDL 수치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심혈관 문제가 대단히 심해진다라는 그 설명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식이요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충실하게 실행하다 보면 체중이 감소하여 콜레스테롤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식이요법과 관련해 특히 기억에 남는 두 환자의 사례가 있다. 전이가 있어서 암 방치의 길을 선택했지만 식이요법에 매진하다가 지나치게 체중이 줄어서 이거는 완전 단식을 했거나 해서 식이요법으로 체중이 줄어서 급작스레 숨을 거둔 유방암 환자 1명과 위암 환자 1명이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전이의 성장 속도가 평균 속도보다 이상하게 빨랐는데 식이요법의 원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냥 추정이죠. 그렇다면 전이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이가 잠복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식이요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살이 지나치게 많이 찌면은 수명이 줄어드니 복부 비만이 심해지지 않도록 체중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즐기는 것이 암 방치요법의 요체다. 그러니까 이 암 방치를 해도 진짜 암은 치료가 안 된다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암이라도 몸을 깨끗이 하고 원래 상태로 돌린다면 암이 치료가 된다는 면에서 대체의학이나 이 식이요법, 건강영양식은 엄청나게 좋다는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하신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